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BBC 인터뷰에서 피터 롤린슨 CEO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EV 시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대략 18분부터 피터 롤린슨과의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도 EV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자막 편집 대신에 AI로 더빙을 했는데 오번역과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이해하시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5월 27일 월요일 돈을 보고 일어나세요. 즐거운 공휴일 보내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영국의 전기차 산업은 제조까지 다양하죠. 오늘은 업계 간부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EV 시장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EV차 지연 현상입니다. 자동차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는 걸까요?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큰 위협인지, 범위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외에도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푸조 대표는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했죠. 잭슨과 여러 주제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과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전망에 관해서 알파로메오 시트로엔과 복소를 소유한 스텔란티스의 푸조는 유럽위원회 의장인 우르술라는 이렇게 말했죠. 유럽에는 중국에서 온 저렴한 전기차가 넘쳐납니다. 쇼 나스널은 잭슨으로 가서 전기차를 구입했죠. 하지만 분명히 들어왔죠. 전 이 업계에 오래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 일본인이 한국인이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 이젠 중국인이 들어왔죠. 물론 중국은 좋은 차 등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럽 제조업체로서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다른 혁신적인 상품을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전문 딜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딜러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해야 하지만 기회로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제시한 단기간 가격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GIV는 유럽연합위원회 위원장일 엄청난 국가 보조금으로 더 싼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영국과 유럽의 규제 기관이 더 노력하지 않고도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바의 제조 비용을 낮추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이미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척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비용을 최소 40% 유럽배터리를 열어야 해요. 프랑스에도 하나 있는데 거긴 배터리를 직접 만들죠. 중국 제조사에 덜 의존해요. 오늘날 중국에서 대부분 물류 비용을 어떻게 드리고 줄일까요? 예를 들어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물류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요? 비용을 줄일 수 하면 또 다른 방법은 회사 내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페르시아는 스텔란티스라는 그룹의 일부예요. 브랜드가 14개고 공통 플랫폼이 있어요. 전기차로 차를 제작하고 비용을 공유하는 플랫폼에서 600만 대 이상의 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효율성을 얻을 수 있어요. 제조사들, 특히 미국 제조사들이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죠? 중국과 경쟁하려면 절감해야 하니까요. 물론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규제기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의 관세를 더 부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세를 올려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리즈를 원하느냐 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들이 동등한 경쟁의 장을 갖추고 제조업체들이 유럽 제조업체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연합 맺은거래위원회와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부과할 수. 물론 여러 이유로 할 수 없지만 윤리적인 이유로도 부과할 수 없죠. 관세든 뭐든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액수를 정하기 위해 스텔란티스는 전기와 전략 유로 정도를 투자할 겁니다. 유럽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도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가격의 차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노력하지만 공정한 시장이 필요하고 공평한 경쟁이 장을 마련해야죠.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영국은 유럽연합이 아니잖아요. 유럽연합이 인용한 견적서예요. 고객과 제조업체에게 평등한 경기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11개의 필름이 의미하는 건 모두가 최소한의 비용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업체를 찾는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 고객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가격은 맞지만 판매 범위가 줄어들 거예요. 투자량이 너무 높으면 제조업체가 문을 닫을 테니까요. 영국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영국에도 공장이 있으니 당연히 영국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죠. 그렇게 하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영국이나 프랑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의 문제인 거죠. 유럽 제조업체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영국을 옹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의 차이점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연합이 잘한 결정 중 하나는 제가 영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관세 같은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유럽이 취하든 영국은 자국을 보호하려 하겠죠. 유럽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전 관세를 내세워야 한다거나 정치적인 성향에 반대해요. 저는 고객들을 위해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세인지 뭔지 때문에 중국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차를 만드는 지구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차예요. 우리는 그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사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기차의 소비자를 줄여야겠죠. 유럽 각국 정부나 영국 정부의 장려를 통해 전기 시장의 발전을 도울 수도 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사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흥미롭지 않나요? 프랑스에서도 올해 초에 몇 달간 사회 지대라는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제조업체에 관한 건데 정부가 지원했죠.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아주 전기 시장도 상승했고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부에 큰 비용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 연구로 알 수 있듯이 양측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넣는다면 제조업체와 정부 모두 명확히 알고 있죠. 시장을 가속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비싸지만 용기를 북돋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팔아야 한다는로는 전기 제조업체들에게 알려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정부에서 아무런 인센티브도 얻지 못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통계가 매주 작성되고 있죠. 최근 유럽에서는 전기차 등록이 작년보다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영국 고객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 성급하게 철회했다고 봐도 될까요? 전기 시장이 형성되기 한참 전에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누구든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다시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조금 더 표현해보고 싶다면요. 감소시킨 겁니다. 너무 빨리 없앴어요. 다시 소개할 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든 아니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가정용 충전의 차이점이죠.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도요. 현재 영국의 대중 요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높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들이 처음으로 통계를 냈어요. 60-70%가 충전하고 있죠. 그래서 월 충전기는 매우 중요해요.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죠. 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용도 따져야 해요. 충전을 하려면 수많은 앱이 필요하고 그 앱으로 충전을 해야 해요. 원스톱 숍으로 충전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균형도 잘 맞춰야 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있고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집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현재 고객의 60-70%가 집에서 차를 충전하죠. 가끔 전기차를 몰아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건가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푸조부장에게 연락해서 고쳐야 한다고 할 때도 있고요. 저는 매일 전기차를 운전하고 집에 충전기도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전기량이 거의 바닥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면 충전할 수 있을까? 충전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휘발유나 디젤차가 마지막 순간까지 충전하지 않았잖아요. 더 정기적으로 충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청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오지. 전기가 2%만 더 들어와서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되죠. 사고방식도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 몰지만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해요. 기반 시설에 관해서는 제조사 측에서 모든 걸 논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들면 비용도 줄이고 접근성도 낮추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죠. 현재 자동차는 8년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바꾸긴 했지만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계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전기 자동차에 눈을 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기반 시설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죠. 어떻게 당신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저는 가능하다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비관적으로 변했는데요. 어떤 기자들은 5년 전에 자율주행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고 2024년에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2024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몇 대, 윤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술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죠. 자율주행 수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푸조카에는 레벨
3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는 단계죠. 시간 동안 운전 경험을 조절해 경고등이에요. 여전히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해요.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차에 이미 존재하는 자율화에서 벗어나는 시기죠. 그건 좋아요. 우리 차의 안전을 개선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눈은 떼고 손은 떼고 발은 떼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이 아주 비싸기 때문이에요. 산만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과 정부는 전기차를 사라고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산만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안전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차를 몰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달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금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 기술이죠. 안전의 중점을 둔 기술은 앞으로 많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소개하는 기술도 많죠. 기술의 발전과 운전 경험이요. 그래서 핸들에서 핸들 칼럼으로 바꾸려고 해요. 몇 년 후에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5년 이런 면접을 본다고 해도요. 시간이요.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는 연소 엔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디젤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요. 전기 기반 시설의 변화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고 있어요. 순찰차를 한 대 더 사려고요. 다음 광고는 전기차로 했는데 휘발유나 디젤로 정했어요. 예산의 비율을 휘발유와 늘릴 건가요?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푸조를 차지한 건 행운이에요. 멀티에너지라는 플랫폼을 예를 들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출시하는 신제품 전기차일 수 있어요. 범위가 680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버전으로도 출시할 수 있어요. 오른쪽이 단열 유형인 게 마음에 드시면 최대 디젤 엔진으로 갈 수 있나요? 최대 디젤 엔진으로 못 간다는 건 최대 디젤 엔진으로 못 간다는 뜻이죠. 영화관이나 TV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앞에 이가 붙어 있는 자체도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3.8의 3년이라고 광고하지만 전동차라서 고객들이 오잖아요. 웹사이트나 대리점에 방문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직원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선택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전동차로 바꾸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할인 잭슨으로 가는 차죠. 푸조의 보스가 션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로큰롤을 위해 기술력을 키워야 해요. 그게 바로 루시드 전기차 제조사의 영국 최고 경영자 피터 롤린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본사를 둔 회사에서 일한 지 11년이 됐답니다. 전기차 업계에서 루시드의 높은 실적을 거둔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로서 루시드는 최고급 제조사로 시작했죠. 하지만 피터 롤린스는 이 차를 대량 생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100만 대를 생산하길 원합니다. 루시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설명했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1년 됐어요. 소규모 배터리 회사에 합류해 루시드 모터스를 설립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함께 루시드 모터스를 설립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을 개발해서 전기차를 발전시켜 인간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가속화하고 그걸 첨단 기술로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 솔루션이 제품을 널리 채택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벽에 대한 해답이라고 봅니다. 범위 불안과 접근 비용과 소유권의 비용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라디오에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께는 간단하죠. 어떤 카트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장기를 대량으로 미국에서 69,900불부터 판매 중이죠. 시중에 나온 순도 100% 전기차 중 가장 길어요. 주행거리가 805km가 넘는 버전도 있어요. 고성능 엔진도 있어요. 시속 100km까지 1.89초가 안 걸리죠. 가솔린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주 빠른 가솔린 엔진의 순찰차와 비교해보면 16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나요? 고성능일 텐데요. 왜 이 세트에서 본인의 배경과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싶었나요? 전 엔지니어예요. 저는 늘 자동차를 설계했어요. 그게 제 열정이었죠. 자동차와 코번트리에서 수년간 일했고 그 후에는 로터스에서 일했어요. 첨단공학 분야의 수석 엔지니어였는데 미국의 신생회사인 테슬라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모델 S와 모델 X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 후 자각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만 계시게 됐어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테슬라에서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 테슬라에서 일한 소중하다고 했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을 근무했어요. 테슬라는 진정한 최첨단 기술자였어요. 시야와 목적, 사고방식이 명확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죠. 그런데 지금은 걱정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향이 보여요. 테슬라는 다른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목적 의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건 루시드에게 달렸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당신이 가고 있는 루트에 필수적인지 관심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고성능 제품이 성공에 대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경쟁사들은 반대로 갔어요. 처음엔 대량 시장 모델을 내놓더니 이젠 고성능 제품을 내놓죠. 의도적으로 고급 차량을 선택했다면 왜 이 길을 첨단 기술 기업으로서 흔히 가는 길이죠. 고급 제품으로 시작해서 얼리 어답터들을 끌어모으고 시장을 확장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역설적인 제품을 산업화하는 비용은 제품 가격과 반비례해요. 롤스로이스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래서 많이 팔리죠. 폭스바겐 골프를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공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자동차는 저렴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투자를 받아야 했죠. 대중시장과는 거리가 멀었죠. 바이드를 보면 완전히 역자산주의예요. 바이드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편향된 환경이었죠.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줘요. 최첨단 기술이죠. 세계 최첨단 자동차가 지금 생산 중입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메르세데스 EQS의 판매량이 포르쉐 타이칸보다 많아요. 우리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겠거든요.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우디는 20, 30년을 투자했으니 시원할 거예요. 이미 중국에 왔으니 거기 머물러야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유럽 시장 전체와 연합을 예로 들자면 중국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초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경기장에서 루시드나 유럽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BYD, DS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장에 따라 달라요. 평등한 분야가 아니에요. 노동률도 인위적으로 낮고 정부 지원도 엄청나죠. 바이드 같은 회사를 위한 인센티브니까요. 평등한 분야가 아니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3-4년 동안 중국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아요. 차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특히 차체, 설계와 인테리어의 완성도, 도어 핏 바람, 소리 같은 거요. 심지어 작은 차라도요. 역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환경 차폐 기술의 핵심은 아직도 한참 뒤처져 있지만 분명히 카스트급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과 북미의 모든 산업이 파괴될 거예요. 경쟁도 못하고 중국산 EVS만 사게 되겠죠. 흑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믿습니다. 경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술,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루시드가 그 선두에 있어요. 핵심 파워, 트레인 기술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한참 앞섰죠. 배터리가 적어도 중국을 포함해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배터리가 적은 EV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는 EV 차량의 고가형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우리 기술 로드맵은 다른 것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주자들이 우릴 따라잡고 있으니 성능과 가격도 당연히 신경 써야겠죠. 브랜드 포지셔닝도 그렇고요. 정부가 규제하는 것 같아요. 기반 시설 면에서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 경주에 뒤처지고 있죠. 이 제품을 만드는 기술 전문가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역사적인 선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100년 전의 순찰차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 증조부께서 부 웨일스에서 일하셨는데 주유소는 없었고 약국에 가서 스피릿을 샀어요. 데미존. 한 잔 데미존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했죠. 노숙자들한테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 강력히 권합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엔진차가 등장하고 급격히 성장한 걸 보고 조성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반 시설부터 확립해야 해요. 말보다 수레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의 또 다른 관심사는 자원이에요. 광물과 거북나무에 들어가는 금속이죠. 다시 정치적으로 변하죠. 지원군이 있던 곳에서 보급망이 손상되고 지금처럼 복잡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산업에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느리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차원적인 퍼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공학적인 차량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이 말을 해야겠어요. 제 세계는 끔찍한 타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죠. 효율성이 모든 걸 더 낮게 해요. 적은 전기로 더 멀리 가긴 차가 있고 더 적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광물 사용도 줄죠. 리튬도 적고 니켈도 적고 코발트도요. 그러니 전기차를 발전시켜서 덜 생각하고 덜 광물질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이 협력해야 예를 들면 현재는 중국과 중국의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죠. 금전적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금전적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큰 손실이죠. 손실이 커지길 기다려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자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사람이 많아야 자각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재의 재정 체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수익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필요한 회사의 수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규모가 중요합니다. 우리 재정은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에 달려 있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최첨단 자동차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북미 최초의 환경 차폐국 공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공장의 토대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자동차 공장 중이죠.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150명 가구를 수용할 수 있어요. 26년 후반에 대비해서요. 현재 자금은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에 주력하고 있고 현재 생산하는 차의 양에 따라 시설의 감가상각도 정해야 해요. 규모를 키워야 해요. 경각심을 통해서요. 정치 문제로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물론 중요하긴 하죠. 이미 얘기했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급격히 바뀌었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펀드 기업인 민간 투자와 지정학이 다른 걸 얼마나 긴장하는지 당신은 전혀 통제할 수 없고 지정학이 다른 걸 지배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복잡한 분야고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식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체스판에서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죠. 제품에 관해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이런 걸 말씀하셨듯이 운전하고 싶어하는 게 핵심 아닌가요? 테슬라 재직 시절에 마이크 수명을 설정하기 전에 얘기했었죠. 테슬라는 멋졌죠. 이 말을 월드 서비스에서 했어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테슬라에는 투자자가 없었어요. 팬만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가수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테슬라 회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잘못된 기수였죠. 트랙을 보면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열정이나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수 있을까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리더십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뭉친다고 생각해요. 자각증은 그런 임무를 지녔지만 우린 그저 위험하지만은 않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요. 정말 좋아했죠. 포드가 만든 전기차 F-150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트럭이었어요. F-150을 다시 쓰며 축하할 정도였죠. 이 차에 대한 자기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리고 있어요. 기묘한 반발 같은 게 있었죠.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해요.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하고 자각이 필요한 건 틈새 시장. 럭셔리 가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절대적인 사명을 다합니다. 전 세계에 이로운 사명을요. 이런 사명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많은 사람이 그런 사명감과 목적의식에 힘을 합칠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요. 앞으로요. 꿈이 뭔가요? 언제 영국에서 운전대를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사우스 웨일스에서 뷰익을 사셨을 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일스는 수요가 많으니 계획을 세워야죠. 제 꿈은 루시가 1년에 차를 100만 대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0년대 초반이니까 그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40% 성장했습니다. 러스트. 25분기 중 40%요. 올해와 작년 비교하면 배달량이 매년 37% 성장합니다. 그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중형 플랫폼을 들여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기술을 공급함으로써요. 저희는 에스턴 마틴의 전 제품을 공급합니다. 향후 10년간 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사파이어 기술로 전기를 공급할 거예요. 하이퍼카들이 작년에 계약을 발표했죠.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더 맺고 싶어요. 지구를 돕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쳐야 해요. 전 운 좋게도 많은 분과 얘기할 수 있어요. 단순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일이 아니라 임무예요. 전 평범한 직업이 없어요. 회사를 이만큼 키우느라 지옥을 경험했죠. 오랫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요. 2018년에서 2019년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개 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덕분에 구원받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기술적 이점을 알아봤어요. 그게 저희의 차별점이에요. 저희는 기술과 공적, 투자 펀드가 있어요. 절대적인 파트너죠. 기술 훈련과 교육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얘기가 많은데 미래의 기술을 익히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책이에요. 잘 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이 업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정신이 맑아야 해요. 제 생각에 기업이 성공하려면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다른 기업이 경험이 더 많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테슬라에 들어갔을 때 엔지니어 팀은 손으로 만질 수 있었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팀이 있었고 그렇게 테슬라 모델 S가 뛰어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냈죠. 루시드에서 뛰어난 엔지니어 한 명의 두뇌를 끌어모으고 그 일을 합니다. 10명이 아니라 100명이요.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다루고 싶어요. 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특히 영국에서는 공학에 대한 포부가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영국은 세계 무대에서조차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배출했어요. 영국 출신 엔지니어가 많죠. 놀랍게도 중간은 팀이라기보다는 똑같았어요. 영국에서는 기술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꾸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새로운 공학 기술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구를 구할 테니까요. 이건 과학자들에게 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학자나 창작자를 프로그래밍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건 학교에서 시작되죠. 포부와 야망을 바탕으로 합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진가? 정부의 압력이 필요한가?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 여기고요. 영국에서 그걸 따라잡으려면 사고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도 바뀌어야죠. 이런 필수적인 능력을 언론에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사고방식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디어는 공학기술과 과학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이는 차세대의
염원을 반영하죠.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의 대표 피터 롤링스예요. 이런 차를 팔고 싶어하는 제조사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전선에 있는 소매상들은 어떨까요? 모터스의 로버가 얘기했죠. 영국에서 가장 큰 대리점 중 하나로 정부가 규제를 옮겼습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휘발유나 디젤 사용을 금지했지만 악랄한 구조물을 찾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 정책이라 자동차의 22%가 전기차여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적용되지 않았죠. 자동차 한 대에 15영 파운드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카트 한 대당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국 시장에서 휘발유와 디젤차를 덜 생산한다면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대가는 치러야겠죠. 하지만 연소 엔진 자동차에서 멀어져야 해요. 결국 모두가 전기차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환경을 정화한다는 개념은 납득할 거예요. 영국도 경제가 돌아가려면 해요. 영국 경제에서 자동차 부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수십만 명을 고용하는 산업과 50만 명을 고용하는 소매업이 있어요. 정부도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2035년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건 새 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특히 영국에서 만든 차요 내 영국산 차를 팔고 중국과 일본, 유럽산 차를 팔죠. 제 생각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선박을 보러 오면 앞으로 12-18 순찰차를 못 사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 10년이나 남았잖아요. 벌금이 가장 큰 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로버트 포스터 덕노 모터스의 이사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데이비드 베일리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이자 경제학 교수시죠. 버밍엄 경영대학원에 다녔죠. 데이비드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잭슨과의 인터뷰와 루시드와의 인터뷰입니다. 신생 회사로 청취자 대부분이 들어봤을 브랜드죠. 청취자 대부분이 들어봤을 텐데요. 두 분이 직면한 어려움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비슷한 점이 많아요. 것 같아요. 공통된 주제가 있었던 첫 번째는 당연히 배터리와 전기차 비용을 줄여야 해요. 그래야 대량 시장으로 진출해서 중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죠. 그게 양측 모두에게 가장 큰 과제예요. 기반 시설 충전 얘기도 했지만 린다는 그걸 부담으로 여겼지만 피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반 시설 충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등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 경쟁의 장은 서구 기업과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죠. 중국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서양 기업과 경쟁하는 입장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대형 지정학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죠. 우리가 뒤늦게 영국을 지배하는 분야도 린다의 상사인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여전히 푸조를 반대하거든요. 푸조 그룹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그룹 중 하나죠. 가장 노골적으로 푸조를 인정한 그룹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위험이나 BYD 중국의 전기자동차부터 유럽과 영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까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EVS를 빨리 채택하지 않으면 중국 업체들에 의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중국은 지난 25년간 국가의 지원을 크게 받았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산업,
통제 체계도 구축했죠. 유럽이나 미국보다 30- 생산할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전기차를 유럽 항구에 중국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유럽 항구는 중국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꽉 막혔어요. 유럽이 지원을 포함해서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동의합니다. In terms of take-up 정부가 유럽에 집중하길 goal, 바라는 right, from governments 궁극적인 목표는 휘발유 디젤차에서 is 전기차로 to get more of us out of petrol 사람을 diesel 늘리는 cars 거죠. into electric vehicles. 중국 If 제조사가 그 Chinese 가격에 할 수 manufacturers can do 있다면요. that at a price 더 that's 경쟁력 much more 있고 competitive 사람들이 and that people 기꺼이 are willing 돈을 내고 to pay for models 모는 that 모델을 they 선택하는 choose 건 to drive, 전반적으로 isn't that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good news towards 네, the 맞습니다. overall goal? 유럽과 딜레마가 영국의 있습니다. 근본적인 2050년까지 순위 0을 달성해야 하고 교통수단의 탄소 무게도 줄여야죠.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게 하려면 더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저렴하다면 말이죠. 인력을 더 빨리 교체해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의 일반자들은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 하죠. 중국이 단기적, 중기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근본적인 갈등이 있죠. 정책 기반자들은 관세를 물어야 할지, 얼마나 물어야 할지, 또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과도기를 어떻게 장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영국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관세 제도의 현재 영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2040년과 2030년, 2035년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정부가 도입한 이 지침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국내 생산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올해는 자동차의 22%를 해야 합니다. 무배출로 2030년까지 80%로 벌금을 내야 않으면 순수한 플레이예요. 중국 기업이 들어서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업계의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인프라 충전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째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전하기가 아주 전기차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차를 충전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또 다른 큰 문제는 집에서 차를 충전으로 가정용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한다면 그 10배의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내 공공 부가세보다 더 높은 부가세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전기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대를 먼저 공공요금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세금률을 고려한 건 정말 흥미로워요. 세금 감면을 받거나 이 제품을 다시 사려는 사람들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너무 일찍 철회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높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사실 많은 경우 더 쌌어요. 하지만 영국은 선불 비용이 더 높아서 정부가 작년에 보조금을 너무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급으로 사람들이 사지 않고 다시 살펴볼 수 있죠. 그게 장려금이에요. 린다도 말했지만 SMMT의 경우 가장 제조적인 트레이더죠. 전기차 구매를 위한 일시적인 부가세 삭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영국의 정책 둘러싼 세금 우대 회사, 정책과 연봉 삭감 등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회사, 차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생각할 전기차로 바꿔야 해요. 전기차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죠. 하지만 개인 구매자에게는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요가 정체됐어요. 그래서 개인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타게끔 장려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판매량에 관해서도 얘기했죠. 개인 차량이 아니라 함대라고 하더군요. 충전 측면에서도요. 데이비드는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고 계획도 잘 세워야 해요.
putting their shoulder to the wheel. 재정적인 so 면에서 in 모두가 terms 서로를 of that 비난하는 것 financial- 같아요. 정부도 we sort of seem to see everybody point their finger at everybody else. 지방 The 정부를 government points at 비난하고 local 기업도 government, 기업을 local government 비난하고 points at companies, 자동차 companies 회사도 point at the energy companies, car companies 지방 point at 정부를 local 비난하죠. companies. 빙글빙글 Round 같아요. and round and round. 누가 앞으로 Who 가야 should be driving that forward? 하죠? 계속 빙글빙글. 빙글빙글. 복잡한 문제예요. 에너지 공급을 충전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것도 문제고요. 지방 정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잘 알아요. 그 지역을 잘 아니까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현금이 떨어지죠. 에너지 회사들은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투자, 기회를 보는 투자자들이죠.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방 정부를 지원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워서 기반 시설을 더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모든 전기차를 수운전하면 올 이동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인데 정부 당국의 예정일은 2035년이에요. 그때까지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충분히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 여정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들이 일렉트릭에 대해 자동차 가연성이 높을수록 오래 탈 수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갖게 돼요. BBC를 제외한 일부 언론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를 사용해야 하는 일부 언론의 노력이요. 꽤 적대적인 미디어 환경인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는 전기차에 관한 꽤 자주 과장되거든요. 예를 들어 화재를 보면 내연기관 외에 다른 것에 불이 붙을 확률이 낮아요. 하지만 일부 언론은 여전히 그 점을 물 그러니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훨씬 더 노력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전환을 독려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빨리 잠재우도록 하려면요. 그러면 자신감과 전환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줄 테고 훨씬 더 명확하게 전기 차의 장점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실질적 유용성과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훨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를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문화적 전쟁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거죠. 네, 맞아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소비자로서 결정을 내리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강요하는 데 압력을 가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에서도 전기차를 위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생산된 제품에 자부심을 느끼곤 했어요. 옛날 미니나 옥스퍼드 로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 다 거기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분야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겠죠. 한 국가로서 볼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영국 전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970년대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정부는 측면에서 전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국의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E-3권의 미국 큰 발표가 있었는데 타타에서 시기하고 있어요.
배터리 규모 면에서요. 그건 아주 중요하죠. 정부가 드디어 배터리 전략을 세웠으니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영국의 지원은 미국의 지원보다 훨씬 적어요. 인플레이션으로 EU의 친환경 산업 정책이 줄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방관자로 남게 될 위험이 있어 모든 일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영국에서 배터리 생산을 하는 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배터리를 수입해야 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너무 무거워서 해외로 이전하는 데 취약해지거든요. 롤린스는 제규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일하며 자랐다고 해요. 미들랜드 출신이래요. 그런데 근무기간 대부분을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대기업에서 일했대요. 저와 대화할 때 좀 낙담한 것 같았어요. 제규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이런 일에 재능이 있는데도 영국에서는 갈 곳이 없다거나 일이 안 맞는다고 느끼죠. 자기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일어나죠. 본질적으로 많은 전기차가 소프트웨어로 지배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기술자들이 실리콘밸리로 가서 이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영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뛰어난 연구들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연구와 개발이 배터리와 같은 것에 관한 것들이 영국에서 일종의 상업화되도록 장려하죠. 영국에는 다양한 투석기가 있어요. 그걸 실현하려는 정부 정책의 많이 할 중 하나죠. 있죠. 하지만 그의 요점은 공학, 기술과 제조업의 가치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험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있어요. 영국의 생산성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더 크고 성공적인 공학 기술과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죠. 버밍엄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베일리 교수입니다. 돈에 눈을 떠라 이번 회를 마무리할